안철수 전 대표가 국민의당 대선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이로써 원내 5개 정당의 대선 후보가 모두 정해졌습니다. 안 전 대표는 보수층 유권자를 일부 흡수하면서 지지율이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긴급 실시한 JTBC 대선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후보가 39.1%로 1위를 지켰습니다. 2위 안철수 후보는 31.8%로 최근 여론조사 가운데 처음으로 30%를 넘어섰습니다. 오늘 뉴스룸 2부에서 홍준표 후보와 안철수 후보를 차례로 인터뷰합니다. 후보 단일화와 양자 대결 구도 주장 등 향후 대선을 가를 변수를 놓고 각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서울구치소에서 구속 이후 처음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구치소 조사는 전두환, 노태우 씨 이후 21년 만으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뇌물죄 혐의에 대해 집중 조사했습니다. 또 검찰은 이번 주 목요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직권 남용 등의 혐의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해수부가 육상 운반을 앞둔 세월호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선체에 추가로 구멍을 뚫어 물과 펄을 빼내려 하지만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선체조사위원회가 추정한 선체 무게가 당초 해수부 예상보다 1,000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며 세월호의 육상 운반 날짜는 더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중국발 미세먼지가 계속 몰려오고 우리나라 상공에서 대기가 순환하는 높이인 이른바 혼합 고도까지 낮아지면서 미세먼지가 빨리 사라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초미세먼지 환경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지만 정작 배출가스 규제 강화나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은 없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라면 봉투에 90원이라는 글자가 선명합니다. 버려진 지 수십 년 돼 보이는 이런 쓰레기들이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대량으로 발견됐는데요. 과거 불법 매립된 쓰레기들로 인해 주변 토양 오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 밀착 카메라에서 현장 고발합니다. 에너지를 쓰던 자동차가 수소로 에너지를 만드는 시대로 현대자동차. 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민의당 대선 후보로 안철수 후보가 확정되면서 이번 대선은 일단 오자구도로 큰 틀을 잡았습니다. 특히 오늘 JTBC의 여론조사 결과로는 오자구도 하에서 안철수 후보가 처음으로 30%대로 올라오면서 문재인 후보와의 양강구도를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문 후보로서는 바짝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죠. 먼저 오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선출 소식부터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선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자, 이윤석 기자, 경선 결과가 조금 전에 나왔고 지금 이윤석 기자 뒤쪽으로는 종이 꽃가루가 날리고 있는데 안 후보가 역시 이제 후보로 확정이 됐죠. 예, 맞습니다. 조금 전에 안철수 후보의 수락 연설이 끝났습니다. 일단 오늘 치러진 경선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대전, 충청, 세종 지역 경선에서 안 후보가 85.4%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이 앞서 치러진 6차례의 지역 순회 경선 결과와 그리고 어제 오늘 진행된 여론조사 결과까지 합친 총 누적 득표율에선 75%를 기록해서 압도적인 1위로 국민의당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됐습니다. 예, 일단 2부에 안철수 후보를 따로 연결을 하긴 할 텐데 조금 전에 끝난 수락 연설 내용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네, 안 후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대선 때 완주하지 못해서 실망한 국민들이 계시다는 걸 잘 알고 있다면서 그때보다 100만 배, 1000만 배 강해졌다. 이번엔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만 그동안 여러 차례 언급해온 문재인 후보에 대한 이름은 전혀 언급이 되지 않았었는데요. 대신 정견 발표에서 무능력한 상속자에게 국가를 맡기면 안 된다는 얘기를 반복했습니다. 이 문재인 후보를 간접적으로 비판한 것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정치권에서는 계속해서 안철수 후보와 홍준표, 유승민 후보의 연대 혹은 뭐 단일화 이런 얘기들이 나오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언급한 것이 있는지요? 네, 일단 안철수 후보 오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면요. 정치인에 의한 공학적인 연대는 국민이 모두 불살라버렸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최근 지지율이 상승하면서 그동안 자신이 강조해온 자강론에 힘을 싣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에 의한 연대만이 진정한 승리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이 안 후보 측 관계자는 현재 워낙 특수한 상황에서 대선이 치러지는 것이니만큼 결국엔 국민들이 연대의 길을 열어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이 때문에 연대나 후보 단일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은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예. 있습니다. 인위적인 것과 국민에 의한 연대, 이거 어떤 차이가 있다는 얘기인지 혹시 그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주변의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 안 후보 측 관계자들의 얘기를 종합을 하면요. 예. 그러니까 인위적인 연대라는 거는 일종의 정치적 거래, 그러니까 주거니 박거니 하는 연대를 말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만들어주는 연대의 길, 결국에 여론조사동을 통해서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그러한 어떠한 이익 주고받기 없이 국민들의 선택에 의해서 후보가 단일화되는 과정이라고 얘기는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애매모호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추후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건 이따 2부에 안철수 후보를 연결하게 되면 질문을 하면 될 것 같군요. 알겠습니다. 이윤석 기자가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최근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보수층이 반기문, 안희정에 이어서 안철수 후보 쪽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승세를 이어갈지 여부는 결국 보수 후보들과의 경쟁에 달렸다는 분석입니다. 안의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긴 탄핵 정국 동안 안철수 후보는 이렇다 할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연초 안 후보와 민주당 문재인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는 20%포인트가 넘었습니다. 하지만 문 후보가 변화를 보이지 않은 반면 지난주부터 안 후보의 반등이 시작됐습니다. 격차는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안 후보가 줄곧 주장한 대로 연대 없이 스스로 문 후보와의 양강 구도를 만들어가고 있는 셈입니다. 안 후보가 최근 부상한 건 두 가지 이유로 풀이됩니다. 호남 경선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이른바 컨벤션 효과가 반영됐다는 평가입니다. 민주당 경선에서 안희정 충남지사가 초반부터 부진한 것도 도움이 됐습니다. 안 지사 지지층 가운데 보수 성향 표심이 일찌감치 안철수 후보 쪽으로 흘러간 겁니다. 그러나 오자 대결에선 아직도 문 후보에 밀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안 후보는 문 후보와 경쟁하기 위해 홍준표, 유승민 등 보수 후보의 표를 더 끌어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후보자 등록하는 시점 정도에는 안 전 대표가 문 전 대표하고의 차이를 오차 범위 내 수준으로 근접하게는 좁혀놓아야 본인이 상승하는 밴드웨거닝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후보의 연대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여 결국 안 후보와 보수 후보 간 경쟁이 대선의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JTBC 안의근입니다. 예, 대선을 35일 남긴 오늘 대선 본선에서 뛰게 될 모든 정당의 후보가 이제 확정이 되는 것이죠. JTBC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긴급 여론조사를 오늘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를 정치부 안지현 기자와 함께 살펴볼 텐데, 자, 오늘 눈에 띄는 것은 역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안철수 후보의 급부상입니다. 이제는 가상이 아닌 실제 오자 대결 속에서도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 결과부터 좀 보여줘, 안지현 기자. 네, 후보가 확정된 오늘 1000명에게 지지하는 후보를 물어봤습니다. 예. 그랬더니 문재인 후보가 39.1%로 이번에도 1위입니다. 2위는 안철수 후보였는데요. 31.8%로 나타났습니다. 이 오자 대결에서 안 후보가 처음으로 30%대로 올라선 건데요. 예. 2위 간 후보 차이는 7.3%포인트 차이로 이 격차도 한 자릿수대로 좁혀졌습니다. 다음으로는 홍준표, 유승민, 심상정 후보 순이었습니다. 예. 자, 안철수 후보가 31.8%, 물론 오차범위 바깥에서 문재인 후보가 1위이긴 합니다만은 의미 있는 부상이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어떻게 볼까요? 맞습니다. 최근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안철수 후보의 상승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추이를 한번 살펴보면요. 문재인 후보가 40% 안팎으로 1위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2위 안철수 후보가 빠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2주 전에 실시한 JTBC 조사 때보다도 11.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한편 지지율이 10%대로 시작한 홍준표 후보는 전주 대비 다소 하락하며 주춤한 상태입니다. 예. 자, 홍준표 후보는 더 이상 차오르지 못하고 조금 주저앉는 그런 모습인데, 이따가 역시 홍준표 후보도 2부에서 인터뷰가 예정돼 있는데 짧게나마 그때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특히 1, 2위 후보 모두 호남 지지율에 특히 신경을 쓰는 상황이죠. 호남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우선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문재인 후보가 45.1%, 안철수 후보는 39.4%로
문 후보가 더 높았지만 오차 범위 내입니다. 예. 두 후보 모두 부산 출신인데요. 부산의 결과 한번 살펴보시면 문재인 후보가 44.6%로 이 경우엔 2배 앞섰습니다. 안 후보가 유일하게 문 후보보다 높은 지역은 대구, 경북 지역이었는데요. 안철수 후보가 38.2%, 문재인 후보가 26.7%로 이 경우도 오차범위 내였습니다. 예, 보수층이 안철수 후보 쪽으로 이동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대선 후보가 모두 확정됐기 때문에 경선에서 탈락한 주자들의 지지층이 어디로 가느냐 이게 관심사였죠. 그 부분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결국 관심은 안희정 지사와 이재명 시장의 지지층일 텐데요. 어제 마찬가지로 안희정 지사의 지지층은 안철수 후보에게 가장 많이 흘러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의 40.3%였는데요. 반면 이재명 시장의 지지층은 56.6%, 그러니까 절반이 넘는 수치가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최근에 문재인, 안철수 양자 대결을 가정해서 조사한 내용이 나오는데 사실 그 양자 대결이 이루어지려면 안철수 후보가 홍준표, 유승민 후보하고 단일화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게 사실은 그게 현실성은 없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건 뭐 여론조사 회사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긴 하더군요. 자기들이 발표 결과를 내놓긴 하면서도. 맞습니다. 어떻게 봤습니까, 이 부분은? 오늘 저희가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이 당대당 연대나 후보 단일화에 반대하는 의견이 더 높게 나왔는데요. 예. 화면을 보시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이 두 당의 연대는 반대 의견이 35.7%로 더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바른정당의 지지층에서도 46.8%가 반대한다고 밝혔는데요. 예. 여기에다 국민의당 연대에 대해서는 41.8%가 반대한다고 그 답했습니다. 3당이 다 합치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당이 자유한국당이나 또는 국민의당이 바른정당에 연대하는 것 모두 그 국민의당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네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반대 의견이 더 높은 것으로 나왔고요. 예. 특히 호남 지역에서도 절반 가까이가 이 국민의당의 연대에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안지현 기자였습니다. 제가 2부에서 이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다룰 텐데 그때는 좀 다른 각도에서 본 예를 들면 세대별로 어떻게 누굴 더 지지했다라든가 이런 내용까지 조금 더 포함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죠. 예, 안지현 기자였습니다. 자, 문재인 후보는 오늘 민주당 대선 후보 첫 일정으로 현충원을 참배했습니다. 지난 대선 때와는 달리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도 참배했습니다. 오늘 문재인 후보가 강조한 메시지는 통합이었는데요. 최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침 일찍 현충원을 찾은 문재인 후보는 방명록에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이승만 전 대통령, 박정희 전 대통령 순으로 역대 대통령 묘역에 참배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지난 2012년 대선 때는 두 전직 대통령 묘역을 찾지 않았었습니다. 강조한 메시지는 통합이었습니다. 또 역대 대통령들은 공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아야 할 우리의 역사이고 우리의 과제입니다. 나름 후보 간의 갈등도 컸던 경선이었지만 문재인 후보는 민주당 내에서도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어떤 후보를 지지했던 이제는 다 지나간 일이니까 이제는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문 후보는 당장 이번 주부터 안희정 지사와 이재명 시장의 지지층 끌어안기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조만간 두 사람을 만나는 것도 준비 중이며 두 사람 캠프 측 인사들도 끌어안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앙금도 있습니다. 문 후보가 지지자들의 과도한 문자 폭탄을 양념에 빗댄 것을 두고 안희정 지사 측에 있었던 박영선 의원은 상처에 뿌린 소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당 후보로 확정되면서 문재인 민주당 후보와의 신경전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사실 5년 전에도 야권 대선 후보로 맞붙었었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모습이 됐습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문재인 후보는 안철수 후보의 연대 가능성부터 차단했습니다. 결국은 정권 교체 후보와 또 기존의 정권을 연장하려는 후보 간의 대결이 되는 것이고 적배 청산 후보와 적배 세력을 대표하는 후보 간의 대결 구도가 되는 것이죠. 안철수 후보 측은 바로 반박했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물어보가 나 외에는 다 적폐라는 오만한 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승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을 두고도 공방이 일었습니다. 질소 과자에 그 과자 봉지에 질소를 막 집어넣는 것처럼 막 하는 이런 식의 여론조사는 국민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세론일 때는 여론조사를 과학적이라고 맹신했다가 대세론이 무너지자 언론 탓, 여론조사 탓만 하는 모습이 바로 패권이고 오만입니다. 두 사람은 5년 전인 2012년 대선에서도 야권의 유력주자로 맞붙었습니다.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상대하며 단일화는 이뤘지만 갈등도 많았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당시 안철수 후보가 제대로 도와주지 않은 데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고, 안철수 후보는 문 후보가 양보를 고마워하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대선 이후 두 사람은 한때 같은 정당에도 있었지만 지금은 서로 다른 정당에서 19대 대통령 자리를 두고 맞붙게 됐습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예, 그런가 하면 국민의당 경선 과정에서 선거인단 불법 동원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당 관계자가 차량을 동원해서 선거인단을 동원했다는 겁니다. 지역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고석승 기자입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 국민의당 관계자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지난달 25일 광주 전남 경선에서 불법적으로 선거인단을 모집한 혐의입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차량 17대와 운전기사를 동원해 130여 명을 투표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운전기사 수당과 차량 임차료 등에 220만 원도 지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선 선거인단을 모집하면서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건 선거법 위반입니다. 전남 선관위 관계자는 호남권 경선 결과가 전국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데다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고발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당 경선은 호남에서 기대한 것보다 많은 선거인단을 참여시키면서 관심을 끈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당 경선 흥행이 불법 선거 덕분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정 지역, 특정 후보만의 문제인지 국민의당은 분명하게 해명해야 합니다. 도박이 대박 났다더니 깨진 뒤움박이었던 모양입니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정확한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JTBC 고석승입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전통적인 지지 기반인 대구, 경북 주도권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후보가 대구, 경북 민심에 호소하는 방식은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두 사람은 어제 오늘 대구 서문시장을 찾았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이곳이 대구 서문시장입니다. 대구에서 가장 큰 재래시장인데 한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많이 찾았고 현재 이 홍준표 후보가 시장 상인들과 계속 악수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똑같은 자리에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가 있었습니다. 보수 표심의 상징적인 곳을 두고 두 후보가 다툼을 벌이는 모양새입니다. 홍준표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직접 언급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TK들이 다시 뭉쳐서 5월 9일 날 홍준표 정부를 만드는 것이 박근혜를 살리는 길이다. 홍준표 후보는 대구에서 이른바 박근혜 마케팅에 힘썼습니다. 오전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를 찾아 5,000년 가난을 해소했다며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박들이 국민을 배신한 겁니다. 저는 국민을 전혀 배반한 적이 없고. 하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예전만 못합니다. 제가 오늘 홍준표 후보를 쭉 따라가면서 이곳 대구 민심을 살펴봤는데요. 덕담과 지지를 보내는 시민들도 꽤 있었지만 예전 새누리당 시절에 비해서는 분명히 지지가 줄어든 모습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새누리당을 막 찍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보고 내가 좀 좋은 사람 찍어야지. 안 되겠어요?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는 대선 본선 직전까지 이곳 대구 경북 주도권 싸움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뉴스룸의 대선 팩트체크 순서입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여론조사를 믿기가 어렵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홍 후보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막판 역전극을 성사시킨 이른바 샤이 보수 현상이 우리나라에도 일어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홍 후보의 주장은 과연 맞는 것인가? 대선 팩트체크팀이 검증해봤습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보수파들이 부끄럽게 돼버렸죠.
부끄럽게 대해서 여론조사에 아예 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거를 많이 하면서 여론조사 이거 내가 보질 않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1000명 중 87명만 보수라고 응답한 여론조사가 있다면서 정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지지층을 밝히지 않는 보수층이 절대 다수기 때문에 앞으로 본인의 지지율은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홍 후보가 언급한 지난주 후반의 여론조사 중 보수 성향 응답자가 100명 미만인 조사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동아일보 조사에선 1000명 중 169명이, 한국갤럽은 1010명 중 230명이 보수층이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해보면 어떨까? 지난해 3월 마지막 주 보수층에서 70%를 기록했던 당시 새누리당의 지지율은 올해 27%로 떨어졌습니다. 이 기간 보수층 중에 부동층도 11%포인트 늘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을 지지하는 보수층 역시 30%포인트 넘게 증가했습니다. 보수층이 숨은 게 아니라 다른 정당으로 다변화됐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란 지적입니다. 홍 후보의 보수층 지지율 자체도 높지 않습니다. 지난 3월 4주차 20%를 기록했던 홍 지사의 보수층 지지율은 한 주 뒤 12%로 떨어졌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14%포인트 상승한 것과 대조를 이룹니다. 전문가들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과 보수 대표 주자들의 교체 과정에서 지지율 자체가 얇아진 것이지 숨어있는 보수층이 많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JTBC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JTBC 대선 자문단을 통해서 대선과 관련한 팩트체크와 가짜뉴스와 관련한 취재 내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대선 주자들의 발언이나 공약과 관련해서 언제든 검증을 요청하거나 제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경찰이 카카오톡으로 가짜뉴스를 퍼나른 신현희 서울 강남구청장에게 소환 통보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신 구청장이 유포한 가짜뉴스 중 일부를 최초로 작성한 사람은 저희 JTBC 취재 결과 국정원에 30년간 근무했던 전직 국정원 직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재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카카오톡방입니다. 태극기 집회에서 공개한 내용이라며 JTBC 태블릿 PC가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또 고영태 씨와 한편인 사람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과를 권유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모두 허위 사실로 만들어진 가짜뉴스입니다. 93명이 모여있는 이 대화방에 글을 올린 사람은 전직 국정원 직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인물은 신현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퍼날랐던 가짜뉴스도 최초 작성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가짜뉴스를 최초로 작성한 사람이 전직 국정원 직원이라는 것을 다른 전직 국정원 직원한테 확인을 했습니다. 해당 인물은 1983년에 안기부에 입사해 30년 6개월 동안 국정원에서 일했습니다. 한 잡지와의 인터뷰에선 본인을 전직 국정원 직원이라고 소개한 뒤 군대가 무력으로 나라를 지키는 거라면 정보기관은 정보, 공작 등 비무력적인 수단으로 나라를 지키는 국가의 최후의 보루라고 말했습니다. 페이스북에도 허위 비방글을 여러 개 올려놨습니다. JTBC와 손석희 사장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태극기 집회를 전략적으로 해야 한다며 젊은 20, 30대들이 모여서 댓글 부대를 형성해야 한다는 내용도 올렸습니다. 경찰이 가짜뉴스 등을 유포한 혐의로 신현희 구청장을 소환키로 한 가운데 가짜뉴스 최초 작성자와의 관련성과 그 배후도 규명돼야 할 걸로 보입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얼마 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사들 앞에 섰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은 503번 수인 번호를 단 수감자로 다시 검사들과 마주했습니다. 전두환 씨와 노태우 씨 이후에 21년 만에 검찰이 구치소에서 전직 대통령 범죄 혐의를 조사한 겁니다. 오늘 검찰은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중심으로 뇌물죄 혐의 등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파면과 구속에 이어서 이제 재판을 앞둔 박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와는 달리 진술 태도를 바꿔서 혐의를 인정할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서울 구치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자, 박민규 기자,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고 나서 첫 조사이기 때문에 더욱 주목을 받았는데 지금 끝났습니까? 조사는? 아직 조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구치소를 찾은 이 검찰 오늘 조사를
조사를 담당하는 한웅재 부장검사의 모습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요. 당초 검찰은 오늘 오후 6시 전에 조사를 마칠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조사가 예상보다는 조금 길어졌고 지금은 본 조사를 마치고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이 오늘 진술한 내용, 그러니까 진술 조서를 확인하고 있는 단계라고 검찰은 방금 전 밝혔습니다. 예. 자, 지난달에 검찰 소환 당시에는 21시간 넘게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도 사실 이게 짧은 시간은 물론 아닌데 조사 강도는 어땠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까? 예, 말씀드렸듯이 오늘 조사가 다소 좀 길어졌습니다. 2주 전, 그러니까 검찰의 소환 조사 때는 검찰이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를 앞두고 뇌물죄 등 13가지 모든 혐의에 대해서 박 전 대통령의 소명을 단 하루 만에 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박 전 대통령이 구속돼 있는 상태인 만큼 검찰은 최대 20일 동안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조사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 차례에 걸쳐 구치소 출장 조사라는 방식을 통해서 특정 혐의별로, 개별 혐의별로 집중 조사를 이어갈 수 있는데요. 오늘은 구속 나흘 만의 조사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의 심리적 상태 등을 고려하면서 구체적인 진술을 이끌어내는데 다소 시간이 걸린 것으로 보입니다. 예, 박 전 대통령의 진술 태도도 관심거리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알려졌습니까? 예, 검찰은 이게 사생활 관련 부분이라면서 박 전 대통령의 진술 태도, 이 조사를 받는 태도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지난 수개월 동안 범죄의 의도가 없었다라고 밝히면서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구속되자마자 이런 입장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은데요. 하지만 그동안 이 혐의 부인으로 일관해왔던 태도가 결국 파면과 구속으로 이어졌고 지금으로선 변호인단 교체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앞으로 박 전 대통령이 기존의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예, 자, 변호인단 교체 문제가 나왔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바뀌진 않았죠? 그렇습니다. 아직 이 사임계를 제출한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없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조사에는 유영하 변호사 1명만 입회를 했는데요.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 바로 옆자리에 앉았고 맞은편에 검사 2명이 앉아서 마주본 채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앞서 영장 심사 때까지만 해도 언론 대응 그리고 변론에 참여했던 손범규 변호사 등 이 변호인단은 오늘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검찰 조사를 앞두고 이 변호인단이 모여서 내부적으로 전략을 마련하는 대응 회의를 했다.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를 했다고는 확인이 됐습니다. 예. 자, 검찰은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제 구속 시한도 남아 있고 또 조사하게 되면 이제 또 가서 구치소 가서 해야 될 것이냐 이 문제도 남아 있는데 어떻게 봅니까? 네, 아직 검찰은 다음 조사 일정 그리고 방식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구속기간을 연장하지 않으면요, 열흘간의 구속기간이 끝나는 이번 주말 동안 조사를 끝내고 주말 이후에는 이제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겨야 합니다. 하지만 이 구속기간을 열흘 연장한다면 오는 19일까지 박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에서 조사할 수 있는데요. 일단 대선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오는 17일 전에 검찰은 모든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때문에 이렇게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할 시간이 많지만은 않은 상황에서 검찰 수사가 이 속도나 강도 면에서 검찰이 수사를 어떻게 이어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에 가서 이제 구속 기소를 할 것이냐, 불구속 기소를 할 것이냐, 그것도 이제 검찰은 정하게 되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알겠습니다. 박민규 기자였습니다. 검찰은 이번 국정 개입 사건에서 미완의 영역으로 남았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내일 모레 피의자로 불러서 조사합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주어진 권한을 남용한 혐의에 대해서 집중 추궁할 방침입니다. 특히 검찰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를 수사했던 전현직 검찰 간부들을 잇따라 불러서 우 전 수석이 수사를 방해했는지를 집중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인데 과연 이번엔 발부가 될지 최대 관심사가 됐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검찰특별수사본부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6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합니다. 우 전 수석은 청와대의 부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은 공무원들을 상대로 감찰 조사를 하고 좌천성 인사까지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본인을 감찰한 특별감찰관실의 감찰을 방해하고 사실상 조직을 와해시킨 혐의도 있습니다. 특히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세월호 수사 등 검찰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 검찰은 2014년 참사 당시 세월호 수사팀을 총괄 지휘한 변찬우 전 광주지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우 전 수석은 세월호 수사팀에 전화를 걸어 당시 구조작업에 실패했던
해경의 상황실 전산 서버를 압수수색하지 못하게 압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김경일 전 해경 123 정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하지 말도록 외압을 행사한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검찰은 우 전 수석 소환 조사가 끝나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입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예, 그동안 일각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이 대선의 변수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JTBC 여론조사 결과 10명 중에 7명은 잘한 결정이고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이후에 지지 후보를 바꿀 뜻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수감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른 결과로 잘한 결정이었다는 답변은 72.7%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불구속해야 했다는 19.2%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습니다. 잘 모르겠다는 답은 8%였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이 대선 구도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의 구속으로 지지하는 후보가 바뀌었는지도 물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 구속 이후 지지하던 후보를 바꾸지 않았다는 답변이 70.1%, 지지하던 후보를 바꾸었다는 답변이 10.9%, 지지하던 후보가 있었지만 지금은 아무도 지지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6.1%였습니다. 박 전 대통령 구속 전에는 지지하던 후보가 없었지만 지금은 지지하는 후보가 있다는 답변이 6.6%였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이 대선 표심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JTBC 서복현입니다. 예, 목포 신항에 있는 세월호는 이제 부두에 올리기만 하면 되는데 그 마지막 작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운반이 쉽도록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선체에 추가로 구멍을 냈지만 배 안에 물과 진흙이 잘 빠지지 않고 있죠. 예상했던 것보다 배가 더 무겁다는 발표까지 나왔습니다. 7일까지 부두에 옮기는 건 어렵다는 것이 선체조사위원회의 판단입니다. 목포 신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이가혁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어제 지금 보니까 김태형 기자는 세월호 선체가 내려다 보이는 좀 높은 곳에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 이가혁 기자는 보니까 선체 쪽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는 목포 신항 철제부두 바로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 울타리 넘어서 400m 저 바깥으로 세월호 선체가 보입니다. 그리고 이 세월호 선체를 마주 볼 수 있는 장소, 제 앞으로는요, 컨테이너 한 동이 보이는데 미 수습자 가족 만남의 장소라는 푯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를 보면 세월호 미수습자 9명의 얼굴이 나온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바로 이들의 가족이 3년 동안을 보낸 진도 팽목항에 있던 그 현수막을 오늘 옮겨 단 겁니다. 사실 지금 미수습자 가족들은 부두 안쪽에 있는 임시 거처에서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깥에 이렇게 컨테이너가 마련된 이유는 이곳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아직 9명이 가족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한 그런 취지라고 합니다. 예, 그렇군요. 자, 가족들의 바람대로 미수습자를 찾으려면 하여간 배를 빨리 부두로 옮겨야 하는데 어제 오늘 계속 문제가 좀 발생하고 있다고요. 네, 선체를 운반하는 장비인 모듈 트랜스포터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지금 세월호 선체 무게를 줄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배 안에 있는 바닷물과 또 진흙을 빼내기 위해서 어제 해수부가 직경 7cm짜리 구멍을 선체 19개를 뚫었는데 진흙이 굳어서 제대로 배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일부 구멍은 2배까지 크기를 늘려봤는데도 효과는 미비했다고 합니다. 예. 자, 그 와중에 배 무게에 대한 추정치가 더 늘어났다고 하는데 그 늘어난 무게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은 것 같은데요? 네, 당초 세월호 추정 무게는 13,460톤입니다. 그런데 오늘 상하이 셀비지 측이 다시 계산을 해보니까 14,592톤으로 한 1,000톤 정도 더 늘어났습니다. 지금 앞서 제가 무게를 줄이는 게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상황이 더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일이 더 꼬인 게 된 건데요. 예. 해수부는 오늘 오전 브리핑에서는 7일까지 배를 육지로 운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는데 이렇게 배 무게가 늘어난 것으로 다시 계산이 되자 오늘 선체조사위원회가 다시 오후에 7일까지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상하이 셀비지하고 해양수산부 또 선체조사위원회가 이걸 함께 좀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 상황인데 각자 의견이 다 다르다면서요?
네, 상하이 셀비지 측은 여전히 진흙과 그 해수를 빼내서 무게를 줄여보겠다는 입장입니다. 구멍 크기를 30cm까지 늘리는 건 어떻겠냐라는 제안도 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선체조사위원회는 회의적입니다. 구멍을 키운다고 배출이 더 잘 되겠느냐, 선체만 더 망가뜨리는 것 아니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배 무게를 줄이는 것보다 이번에는 더 무거운 걸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모듈 트랜스포터를 준비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한 상태입니다. 예. 자,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얘기를 들어봤더니. 마지막으로 미수습자 가족들은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네, 지금 저희 카메라가 아마 세월호를 비추고 있을 겁니다. 조금 전부터, 약 2시간 전부터 미수습자 가족들이 세월호 선체 앞에 앉아서 연좌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문제가 불거지면서 또 수색이 늦어지는 데 대한 불안감도 있지만 해수부와 또 선체조사위원회에 대한 불만도 표출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문제가 불거지고 또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 이런 과정이 먼저 가족들에게 안내되는 것이 아니라 언론 보도를 통해서만 알 수밖에 없는 이런 해수부와 선체조사위원회의 소통 방식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나선 겁니다. 예. 참 그 미수습자 가족들로선 멀고 지난한 길인 것 같습니다. 지금 앉아 계신 모습들을 보니까. 알겠습니다. 이가혁 기자는 그 배 앞으로는 지금 못 들어가죠? 나중에라도. 네, 저희 취재진들은 풀이라고 해서 순번을 정해서 대표 취재를 하는 이런 형식으로 세월호 선체 앞까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목포신항에서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예, 그동안 해양수산부는 세월호를 땅으로 옮기기 위해선 무게를 줄여야 한다고 밝혀왔죠. 그래서 구멍을 뚫어서 물과 진흙을 빼낸다고 했는데 운반 장비인 모듈 트랜스포터를 추가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물음에는 세월호 밑에 장비를 더 넣을 공간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또 다시 입장을 바꿔서 공간이 확보됐다고 말하는 등 육상 거치 작업이 오락가락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해수부는 그동안 13,462톤으로 추정되는 세월호 무게를 줄이기 위해 추가로 구멍을 뚫는 게 불가피하다고 강조해왔습니다. 준비한 모듈 트랜스포터는 13,000톤을 실어 나를 수 있기 때문에 선체 안에 있는 바닷물과 진흙을 빼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해수부는 운반 장비를 추가로 투입하거나 운반 능력이 더 큰 장비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세월호 밑에 장비가 더 들어갈 공간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루 새 구멍 21개를 추가로 뚫었습니다. 선체를 또 훼손한 건데 물은 거의 빠지지 않았고 무게도 줄지 않았습니다. 결국 해수부는 오늘 오전에야 운송장비 24대를 더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상하이 셀비지와 기술 협의를 다시 한 결과 선체 아래 모듈 트랜스포터를 더 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제까진 없었다는 공간이 오늘 갑자기 생긴 겁니다. 세월호 완전 인양을 앞두고 육상으로 옮기기 위한 최종 작업이 오락가락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오늘은 하늘이 차츰 맑아진다는 청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았죠. 공기 중에 가득한 미세먼지 때문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는 맑은 하늘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미세먼지가 잘 거치지 않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대책을 내놨지만 미세먼지 기준을 강화한다는 것이어서 그게 어떻게 대책이 되냐는 비난만 자초했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다닐 때 약간 칼칼하고 목이 좀 답답한 느낌이 있어요. 목뿐만 아니라 눈도 답답한 하루였습니다. 따뜻한 남풍이 불어 대기가 정체되면서 미세먼지가 우리나라에서 빠져나가지 못한 탓입니다. 보통 고도가 올라갈수록 기온은 내려갑니다. 따라서 지표면에 따뜻한 공기는 올라가고 무거운 찬 공기는 내려오면서 순환하는 공간이 생기는데 그 높이인 혼합고도가 높을수록 오염물질도 빨리 흩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최근 따뜻한 공기가 한반도 상공으로 몰려오면서 혼합고도가 대폭 낮아졌고 미세먼지가 우리나라 상공에 오래 머물고 있습니다. 봄철 잦은 안개와 중국발 먼지 알갱이도 이러한 현상을 부추깁니다. 안개가 지표면에 닿는 햇볕을 막아 지표와 상층의 온도 차이가 줄어들면서 대기 순환이 원활하게 일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초미세먼지 환경 기준을 미국과 일본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기준인 일평균 50마이크로그램/, 세제곱미터를 넘은 날은 13일. 하지만 미국과 일본 기준에 따르면 75일입니다.
그런데 기준만 강화할 뿐 여기에 맞게 미세먼지를 관리할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장 환경부는 공공부문 차량 2부제 등 비상저감 조치를 실시하는 조건을 완화하기로 했지만 중국발 오염물질과 국내 화력발전소 등 핵심 원인은 계속 외면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이 유통업체와 여행업계뿐 아니라 자동차 업계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한국산 제품에 대한 무차별적인 보복을 가하고 있죠. 그런데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같은 자국 기술력보다 높은 핵심 부품들은 오히려 더 많이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능적으로 보복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 영향으로 지난달 한국산 자동차의 중국 판매 대수가 반토막 났습니다. 지난해 3월 중국에서 15만 대 넘게 판매했던 현대 기아차는 올해 3월에는 7만 2천여 대 판매하는 데 그쳤습니다. 사드 배치로 중국 내에서 한국 제품에 대한 불매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여기에 일부 경쟁업체들은 악의적인 사드 마케팅까지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차 계약을 취소하고 다른 회사 차량을 사는 경우 할인해주는 방식입니다. 중국 시장에서 판매가 급격히 줄어들자 현대차는 창저우 공장 가동을 중단했고 기아차 옌청 공장은 격일제 근무에 들어갔습니다. 식품 수출도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중국 식품 수출은 8,370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5.6% 감소했는데 전체 식품 수출액이 8.9% 증가한 것과 대비됩니다. 반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첨단 소재 부품 수입은 오히려 늘어 상반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국이 기술 격차를 없앨 때까지는 계속 한국에서부터 필요한 장비나 반도체 부품들을 수입할 수밖에 뿐인 거죠. 전문가들은 당분간 중국이 사드 보복은 이어가면서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자국의 이익이 되는 방식을 취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JTBC 박영우입니다. 부산 소녀상 설치에 반발하며 본국으로 불려갔던 일본 대사가 85일 만인 오늘 밤에 서울로 돌아옵니다. 아베 정권은 다른 보복 조치들을 이어가면서 소녀상 문제도 계속 끌고 갈 태세입니다. 주요국 대사의 직무를 일본 국내 정치에 활용한 부정적인 선례로 남을 거란 비판입니다. 이정헌 특파원입니다. 나가민의 대사를 불러들인 뒤 아베 내각 지지율은 최고 67%까지 치솟았습니다. 일본 국민 80%가 대사 귀국 조치를 지지하자 도발은 한층 강화됐습니다. 그 사이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는 주장을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었고 독도 왜곡 교육을 의무화하는 초중 학습지도 요령도 확정했습니다. 소녀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빈손 귀임이라는 내부 비판과 달리 큰 실리를 챙긴 겁니다. 政権移行期においてしっかり準備をすること、さらには北朝鮮問題に対応すること。 짜여진 시간표대로 도발을 이어간 것으로 보이는데 소녀상 철거 요구도 계속할 예정입니다. 일시 귀국 조치와 함께 취한 통화스와프 협의 중단도 압박 카드로 쓸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대사 귀임이 아베 정권의 고뇌의 결단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강경책은 성과 없이 끝났다고도 했지만 한일 외교 관계를 일본 국내 정치에 이용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도쿄에서 JTBC 이정원입니다. 경기도 시흥에서 1살 남자아이가 병원으로 옮겨진 뒤 갑자기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이 친아버지를 아동학대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아이 몸 곳곳에 멍이 있었고 이상할 정도로 말라 있었는데 경찰이 오늘 오후 아이 엄마로부터 아버지가 아이의 배를 주먹으로 때렸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구급대원이 하얀 천으로 감싼 아이를 구급차에 옮깁니다. 오늘 오전 5시 14분쯤 경기도 시흥의 한 주택가에서 생후 12달 된 윤모군이 병원으로 옮겨진 뒤 숨졌습니다. 윤 군의 부모는 감기에 걸린 아이가 구토를 해서 병원에 데려갔다고 했지만 학대를 의심한 의사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윤 군의 배와 손목에 멍자국이 심하게 나 있었고 이상할 정도로 말라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아버지인 31살 윤모 씨가 아이를 폭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아이가 칭얼댄다는 이유로 아버지가 아이의 배를 주먹으로 때렸다는 아이 엄마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말했습니다. 옆집에 애기 울면 울리지 않고 그냥 울면 한 30분 계속. 경찰은 오늘 오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윤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신 부검을 통해 윤 씨가 복부를 폭행한 것이 직접적인 사망 원인으로 밝혀질 경우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JTBC 신진입니다. 한국 남성과 결혼해서 가정을 꾸린 외국 여성이 30만 명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일부가 심각한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견디다 못해 전화로 상담을 하는 사례가 한 해 13,000건입니다. 김진일 기자입니다. 캄보디아에서 온 30대 여성 A씨. 남편이 지적장애인인지도 모른 채 결혼했습니다. 우울증 많이 걸고 그냥 매일 울고. 남편은 폭력까지 휘둘렀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욕만 나오고 저한테 게 많거든요. 물건 던지거나 그런 거 되게 많았거든요. 견디다 못한 A씨는 남편과 이혼하고 지금은 세 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A씨처럼 한국인과 결혼해 이민 온 외국 여성들이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상담을 청해온 사례가 지난해 13,000건에 달했습니다. 하루에 35건 꼴입니다. 가정폭력을 피해 집을 떠나 긴급 피난처를 이용하는 이주 여성과 아동 수도 523명이나 됩니다. 남편한테 맞춰서, 가족한테 맞춰서 그 상처는 투성하는 분들이 찾아오셨어요. 그때는 한국에서 이런 일이 있을까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같은 이주 여성 출신의 상담원들이 13개 언어로 24시간 동안 도움을 주고 있는데 해마다 상담 건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결혼 이민자들이 폭력이 아니라도 언어 소통 때문에 겪는 불편이 많은 만큼 상담원 숫자를 늘리고 상담 언어 수도 13개에서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JTBC 김진일입니다. 지난달 7일 경기도 수원시 성균관대학교 건물 1층 개인 사물함에서 발견된 2억 원 상당의 현금이 최유정 변호사 100억 원 부당 수임 사건과 관련한 범죄 수익금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사물함 주변 CCTV에 찍힌 남성의 신원이 이 학교 교수이자 최 변호사의 남편인 한모 씨인 것으로 확인하고 한 씨를 범죄 수익금을 숨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독도 내 11곳에 제멋대로 일본식 지명을 붙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본 국토지리원의 독도 지도에는 서도가 남자의 섬이라는 뜻의 오지마, 동도는 여자의 섬이라는 뜻의 메지마로 이름 붙여졌습니다. 2007년 정밀 지도를 수정할 때 서도와 동도만 한자로 표기하다가 이번에 바꾼 건데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가운데 최고령인 이순덕 할머니가 오늘 향년 99세로 별세했습니다. 이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 238명 가운데 생존자는 38명으로 줄었습니다. 덤프트럭이 신호 대기 중이던 승용차와 관광버스, 지게차를 잇따라 들이받습니다. 오늘 오전 9시 50분쯤 경남 김해시 내동의 한 사거리에서 벌어진 일로 신호를 위반한 덤프트럭이 승용차와 충돌한 뒤 중심을 잃고 반대편 차선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잇따라 들이받는 바람에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22명을 비롯해서 28명이 다쳤습니다. 우리 여자 축구대표팀이 오늘 평양 김일성 경기장에서 첫 훈련을 했습니다. 성인 축구대표팀이 평양에 간 건 27년 만입니다. 내일 인도와 첫 경기가 있고 사흘 뒤 금요일엔 남북 대결을 펼칩니다. 평양에서 전영희 기자입니다. 평양 시내 한복판에 위치한 김일성 경기장은 웅장한 모습이었습니다. 하룻밤 휴식으로 피로를 날린 여자 대표팀은 환한 표정으로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김일성 경기장 그라운드엔 인조잔디가 깔려 있는데 공이 빠르게 구르는 변수에도 금세 적응하고 전술 훈련을 소화했습니다. 설레고 또 기대도 많이 됩니다. 원하는 결과 꼭 만족해서 갈 수 있도록 잘 하겠습니다. 여자 축구는 조 1위를 차지해야만 아시안컵 본선에 진출합니다. 7일 북측과의 경기가 사실상의 결승전이 될 전망입니다.
남북전을 앞두고 평양 시내의 분위기도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북측 관계자들은 경기 당일 5만석 규모의 김일성 경기장이 가득 찰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윤덕여호는 내일 인도와 첫 경기를 치르는데 2013년 평양 역도대회 이후 4년 만에 북측의 태극기가 개양되고 애국가가 울려 퍼집니다. 그냥 다른 시합보다는 더 뭉클한 면이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더 열심히 하고자 할 것 같아요. 저희 애국심으로서. 여자 축구 대표팀은 지소연 등을 앞세워 인도전에서 다득점을 노립니다. 평양에서 JTBC 전영입니다. 공사장 땅을 팠더니 묻혀있던 오래된 쓰레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30년 된 생활 쓰레기도 넘쳐났는데 토양 오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손광균 기자입니다. 공사가 한창인 현장에 다양한 색깔의 물체들이 눈에 띕니다. 가까이서 보니 모두 쓰레기입니다. 과자 봉지에 찍힌 가격은 50원으로 지금의 20분의 1 수준입니다. 라면은 90원, 20년 전 매각된 회사 제품도 있습니다. 1989년 가동을 중단한 계련소 주변으로 오염된 토양을 깨끗한 흙으로 교체하는 작업이 몇 년 전부터 진행됐는데 과거에 매립된 쓰레기들이 최근 대량으로 노출된 겁니다. 땅을 파낸 곳에 빗물이 차면서 생긴 물웅덩이는 흙과 쓰레기들로 오염됐습니다. 땅의 옆면이 모습을 드러내면서 그동안 묻혀있었던 쓰레기들도 함께 나타나고 있는데요. 거기다 이곳은 고인 물까지 있기 때문에 물과 쓰레기가 섞인 악취까지 나고 있습니다. 어떤 쓰레기가 있는지 한번 보면요. 이렇게 야구 만화 캐릭터가 그려진 필통 제품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쪽으로는 누군가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밑에는 민주정의당 총재 노태우라는 글자가 적혀 있는데 이 당원증 같은 쓰레기들이 버려진 상태입니다. 페트병부터 운동화, 주사기까지 버려진 쓰레기도 다양합니다. 물속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탁해졌습니다. 이곳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쓰레기는 이렇게 스티로폼과 비닐봉지들입니다. 아무래도 쓰레기가 분해되는데 썩는 데 걸리는 시간이 그만큼 오래 걸리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정확히 몇 년도에 쓰레기들이 묻혔는지는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미원 쓰레기 봉투가 있는데요. 88년도 서울올림픽 공식 조미료, 우리나라 올림픽이 개최가 결정되는 연도가 1981년도입니다. 최소한 그 이후에 생산된 걸로 봐야 되겠고요. 아래쪽에는 제조년월이 있지만 날짜가 지워져서 정확히 언제 생산됐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쓰레기가 발견된 인근에는 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청소년 수련관, 백사정과 산림욕장 등 관광지가 조성돼 있습니다. 도로를 맞대고 살아가는 주민들도 불쾌함을 감추지 못합니다. 혹시나 주변 토양까지 오염돼 텃밭과 논으로 번지는 건 아닐지 걱정합니다. 막 흙을 파는데 보니까 비닐도 나오고 그러더래. 그러니까 흙이 썩었지. 깨끗이 써야 흙도 사는 건데 그렇잖아요? 물고기도 바다가 깨끗하게 살잖아요. 문제는 쓰레기가 얼마나 더 묻혀있는지는 파악조차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정화공사를 담당하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 현재까지 처리한 쓰레기는 1,700톤에 달합니다. 일부 주민들은 쓰레기 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던 시절 땅속에 묻어버린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내장량과 내장 지역도 늘어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제대로 하려면 불착을 해봐야 되는 것 같고요. 5,500톤보다는 더 작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문제는 쓰레기가 묻힌 장소뿐 아니라 주변으로 오염이 확산됐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공단 측은 이번에 발견된 쓰레기에 따른 중금속 오염의 흔적은 검출되지 않았지만 정확한 진단을 위해 보건환경연구원에 지하수 검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일대에서 진행 중인 토양 정화 사업은 원래 올 연말쯤 모두 끝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책임 소재마저 알 수 없는 이런 쓰레기들이 무더기로 나오면서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지역의 이미지를 개선하려는 시도도 당분간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밀착 카메라 손광균입니다.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악의 평범성을 이야기한 학자 한나 아렌트의 말과 글들은 유독 최근 들어서 수많은 이들의 입에서 회자됐습니다. 그저 시키는 일을 성실하게 수행했을 뿐이라던, 그러나 결코 의문을 달지는 않았던 영혼을 상실한 사람들. 그들이 어떻게 세상을 망쳐왔는지는 굳이 이 자리에서 다시 되풀이하지 않아도 모두가 알고 있는 이야기죠. 한나 아렌트의 말 가운데 주목하고 싶은 다른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폭민. 아렌트는 절망과 증오로 가득한 시민들에게는 증오할 대상을 앞장서서 만들어주는 누군가가 있게 마련이고, 그들의 조작에 의해서 시민은 바로 폭민이 된다고 말합니다. 즉, 폭민은 목적을 가진 누군가가 대중을 조작해서 만들어내는 변질된 시민의 다른 이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돌이켜보면 피자 폭식판을 벌였던 그 폭민들은 여러 가지 형태로 진화 혹은 변모해왔습니다. 누군가는 공공연한 협박과 증오의 말들을 쏟아냈고, 광장의 한복판에서 야구방망이를 휘둘렀으며 언론과 특검과 헌법재판소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경찰의 출석 요구마저 무시한 채 버티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직 구청장이 연루됐다는 카카오톡 방에는 종북, 빨갱이, 계엄령, 도무지 21세기와는 어울리지 않을 단어들이 난무했죠. 오늘 나온 뉴스는 그 험악한 가짜뉴스들의 최초 작성자가 국정원 전 직원으로 드러났다는 음습한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전직 국정원 직원이 만들고 현직 구청장이 퍼나르다. 폭민은 바로 그들이 만들어낸 어두움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민주주의는 적을 품고 가야 하는 제도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다지만 끊임없이 선동하고 시민을 폭민으로 조장하기 위해서 앞장서는 사람들. 이들은 과연 품어야 할 가치가 있는 적일까를 다시 한번 깊게 고민해야 하는 오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이번 대선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수사와 맞물리면서 구여권인 자유한국당이나 홍준표 후보한테는 좀 어려운 국면이면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유승민 후보가 난색을 표하면서 바른정당과의 단일화도 아직까지는 쉽지 않아 보이고, 안철수 후보와도 보수표를 놓고 경쟁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홍준표 후보는 이른바 숨어있는 쉐임 보수표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의견을 좀 직접 들어보죠. 방금 전에 대구에서 홍 후보가 올라와서 저희 중구 순화동 스튜디오에 지금 나와 계십니다. 홍준표 후보님, 네. 오랜만에 만나게 됩니다. 네네. 예.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예. 자,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친박 패권주의가 빚은 참사다. 양박, 즉 양아치 친박 때문에 판단이 흐려졌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이제 당에 친박은 없다고 하시니까 좀 헷갈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친박이 있었다면 제가 이 친박 정당에서 책임당원 투표의 61.4%를 득표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 친박이 없어진 거죠.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자유한국당 당원들만 남은 거죠. 예. 네. 예를 들면 강원 쪽에 맡은 김진태 의원은 그러면 친박은 아니라고 보시는 건가요? 본인이 그 토론 과정에서 친박 아니라고 수차례 이야기를 했어요. 예. 네. 수차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친박 아니라고 봐야죠. 본인이 아니라고 하면 그냥 친박이 아닌 게 되는 건가요? 그럼 손 박사 보고 내가 민주당원이냐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물론 저는 아니라고 아니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예. 그 본인 말을 믿어야지. 재선 국회의원인데. 근데 재선 의원이고 본인이 친박이 아니라고 해도 지금까지 해왔던 여러 가지 양태가
친박이라면 그건 친박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좋은 이야기 하지 뭘 자꾸 따져서요. 그 작가가 써준 거 읽지 마고 그냥 편하게 물으세요. 예, 제가 지금 작가가 써준 걸 읽고 있지는 않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근데 옆에서 딱 이야기하면 그걸 볼 수가 있는데 이 떨어져서 보니까 볼 수가 없잖아요. 뭐 나중에 저 만나서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네. 그러면 여태까지 말씀하신 이른바 제가 이거 옮기기가 좀 민망한데 풀어서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양박이란 말은 취소하시는 겁니까? 취소한 게 아니고 그분들은 박근혜 대통령하고 같이 탄핵이 됐죠. 예. 정치적으로 탄핵이 됐죠. 그래서 이번 대선 과정에 전면에 나오지 않습니다. 예. 네, 예. 누구 특정인을 얘기해서 좀 자꾸 죄송하긴 하나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에 대선에서 정면으로 나오지 않을 수는 없을 텐데요. 위원장까지 맡았기 때문에. 그거는 같이 대선 후보 경선을 했고 또 수차례 토론 과정에서 본인이 친박이 아니라고 했어요. 예. 그러면 그 같이 경선한 사람을 물리칠 수는 없죠. 알겠습니다. 그 뭐 평가는 그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께 맡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자꾸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요. 일단 알겠습니다. 뭐 보고 이야기하잖아. 보지 말고 이야기를 해야죠. 그냥 작가가 써준 거 말고 편하게 이야기합시다. 오랜만에 만났잖아요. 그렇죠? 홍 후보님, 예. 제가 준비한 질문을 드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예. 많다는 것은 홍 후보께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을 지금 자꾸 저한테 하신다는 것은 제가 좀 이해하기 어렵고 그 그렇게 밑에 보지 말고 필요한 말 같지는 그래, 않습니다. 예. 예. 그리고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뭐 저희들이 조금 아까 전해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안철수 후보 쪽에서 이른바 이제 보수층의 표를 많이 가져간 것 같다라는 것이 이제 여론조사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와 함께하는 일은 지금으로선 상상하기 좀 어려우시겠죠? 그거는 안철수 후보는 기본적으로 그 민주당에서 떨어져 나온 이중대 아닙니까? 호남 적톡을 두고 지금 둘이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경쟁하고 있는데 어떻게 저희들하고 연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건 연대하기 어렵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건 뭐 안철수 후보도 같은 생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혹시 저 기회가 되면 안철수 후보한테도 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가 예정돼 있으니까요. 그러면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하고는 계속 이제 들어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유승민 후보 경우에는 홍 후보에게 무자격 후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반론하시겠습니까? 그거는 답변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거 자꾸 답변을 하게 되면 기사를 만들어 주지 싶어서 대꾸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무자격 후보라고 유승민 후보가 몇 번씩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론을 말씀하지 않으시면 글쎄요. 이 방송 이외에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잘못 알고 있다. 잘못 알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한 일이 있죠. 지금 손 박사도 지금 아마 재판 중일걸요? 그렇죠? 손 박사도 재판 중인데 거꾸로 방송하면 되냐? 내가 이래 물을 때 어떻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저는 적어도 출마는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홍 후보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후보 자격과 바로 직결된다는 상대당의 주장이 있는데 저희가 따로 그 체크를 해본 결과로는 대법원의 심리가 중단될 수도 있고 지속될 수 있다라는 법 쪽의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홍 후보께서 나는 대법원 심리가 중단될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게 답변이 되는 것인데 그걸 전혀 답변을 안 하시겠다고 하니까 제가 안 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이미 이틀 전 조선일보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왜 그게 문제가 안 되는지는 내가 그 언론에 한두 번 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 지금 손 박사도 재판받고 있으면서 그 질문하면 안 되지. 그건 국민이 판단할 사항이고.
제가 지금 재판받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는 홍 후보께서 그렇게 쉽게 말씀하신 내용은 아닌데요. 그 내용은 여기와 관련이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따로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제가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시기는 방송할 자격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말씀이십니까? 아니, 내가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말씀을 물으니까 그것은 내가 수없이 언론에서 한 이야기고 또 JTBC에 와서 내가 또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있느냐. 인터넷 찾아보면 그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거 말고 딴 걸 물으시라는 거죠. JTBC의 시청자들도 왜냐하면 유승민 후보가 바로 저희 방송에서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JTBC의 시청자들은 당연히 홍 후보로부터 그에 대한 답변을 듣길 원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그것은 인터넷 찾아보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내 유승민 후보 하는 말에 말려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 답변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답변을 안 하신다니까 제가 계속 질문 드리긴 좀 뭐한데 홍 후보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인터넷에서 계속 다 찾아보려면 제가 인터뷰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답변하기 곤란하죠. 수없이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했는데. 알겠습니다. 다음에 모시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아마 불편하신 모양인데. 아니 멀리 떨어져서 내 들리는 소리가 웅웅거리고 그래서 다음에 한번 JTBC 뉴스룸에 불러주세요. 부르면 내가 온갖 것 물으면 다 이야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후보들은 그런데 거기서 인터뷰하실 때 그렇게 큰 불편을 안 느끼신 것 같은데 유독 홍 후보께서 많이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하고 떨어져서 이래 이야기하는 게 상당히 그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시간도 사실은 좀 지체된 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인터뷰는 다른 분들은 대부분 5분 전후로 했기 때문에 좀 늘어졌는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앞서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1부에서 저희가 전해드린 내용이 있는데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부에서는 대개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그 표면적인 결과들만을 전해드렸습니다만은 2부에서 안지연 기자와 함께 전해드릴 내용은 여론조사에 그 나타난 결과의 배경들, 그러니까 세대별 지지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들어가서 분석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연 기자. 자, 5개 정당 후보가 모두 확정이 되고 공개된 여론조사. 그래서 관심이 큽니다. 오늘 처음으로 나온 얘기기도 하고. 그리고 특히 이제 안철수 후보가 여기 좀 많이 오른 편이어서 그래서 더 이제 눈에 띄기도 하는데 우선 문재인 후보는 39.1%로 1위를 기록한 걸로 나왔죠. 안철수 후보가 2위였는데 몇 %였습니까? 안철수 후보가 31.8%입니다. 예. 최근 나온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후보가 30%를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 안철수 후보 상승세는 뭐 뚜렷해 보이긴 합니다. 안 후보 지지율을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 통해서 이제 한두 차례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은 보수층에서 유입이 좀 두드러진다 이런 얘기죠? 네. 연령대별로 분석을 해보면 더 자세히 알 수 있는데요. 예. 특히 60대 이상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세대별로 보시면 40대 이하에서는 모두 문 후보가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옵니다. 예. 30대에서는 문 후보 지지층이 56.67%로 절반이 넘었는데요. 50대는 두 후보 지지율이 비슷하고요. 그런데 60대를 보시면 문 후보가 18.4%인 반면 안 후보는 40.5%로 나타났습니다. 예. 자, 내용을 보면 이제 보수 성향이 강한 60대 이상층에서 안철수 후보를 더 지지했다 이런 내용인데 실제로 이제 이념 성향별로 보면 보수층에서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더 뚜렷하게 그 지지세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런가요?
안철수 후보가 35%로 문 후보의 약 2배로 나왔습니다. 예. 다만 자신을 진보라고 생각하는 지지층에서는 문 후보가 60.5%인 반면 안 후보는 25.1%였습니다. 예. 중도층에서는 두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정당 지지율에서도 안철수 후보의 상승세가 나타납니까 혹시? 네, 국민의당 지지율이 안철수 후보가 오르는 것 같이 똑같이 오르고 있었는데요. 추이를 살펴보면요. 2주 전 저희 조사에서 13.3%였던 국민의당 지지율이 7%포인트 올라서 이번 주에는 20.3%였습니다. 예. 같은 기간에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10% 안팎에서 주춤세였는데요. 지지율이 가장 높았던 민주당의 경우에는 2주 전에는 40.6%였는데 이번 조사에선 다소 떨어져서 37.6%를 기록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좀 들여다보면 안철수 후보의 상승세는 역시 이제 보수층의 지지도가 높아졌다. 네. 여기에 상당한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이런 분석을 지난 2012년 대선에 투표했던 지지층들이 어디로 옮겨갔는지를 살펴보면 보다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예.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를 찍었다는 사람들의 이동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42.7%가 안철수 후보를 찍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응답자는 18.8%로 그 다음으로 많았고요. 문재인 후보는 16.2%였습니다. 예. 그렇다면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 투표층은 어디로 갔습니까? 여전히 문 후보를 찍겠다는 응답층이 64.1%로 절반이 넘었는데요. 예. 다만 안철수 후보로 옮겨간 응답자는 22.4%로 나타났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여론조사 결과를 또 좀 기다려보도록 하죠. 안지연 기자였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안철수 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어제 문 후보처럼 안 후보도 지금 방송사별로 돌아가면서 인터뷰를 진행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긴 시간을 하진 못하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특히 이제 양자 대결 주장을 놓고 문 후보 측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점이나 또 공교롭게도 첫 경선 지역인 광주에서 오늘 나온 뉴스는 불법 동원 의혹이 불거져서 현안도 좀 생기고 해서 그 입장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후보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셨습니까? 예, 우선 후보로 확정되신 것을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압도적인 승리로 나왔는데 다만 이제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당은 아무래도 안철수 후보가 만든 당이고 또 상대 선수들이 좀 약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받아들이실까요? 아유, 그렇지 않습니다. 두 분 후보 모두 다 정치적인 경륜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입니다. 예. 그리고 워낙 경선도 많이 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도 저는 긴장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1대1 구도로 가신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신 바가 있어서 네, 그랬었습니다. 예. 그러나 현실적으로 다른 후보들도 있고요. 조금 아까 이제 홍준표 후보하고도 인터뷰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단일화 작업 없이도 1대1로 간다. 그런 생각엔 변함이 없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정도고 순리 아닙니까? 예. 인위적인 것은 안 되고 국민들이 만들어주는 연대길이 있을 것이다라는 뜻은 정확하게 어떤 뜻입니까? 국민들이 선거로 이제 의사를 표시하실 겁니다. 저는 그 시대 정신과 역사의 흐름을 믿습니다. 작년 총선 때 생각해 보시면 예. 그때는 이제 더 이상 양당 체제는 안 된다. 그래서 저는 3당 체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신념을 가지고 밀어붙였던 겁니다. 예.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은 정권 교체는 확정됐습니다. 그러면 안철수에 의한 정권 교체가 더 좋은지 예. 문재인에 의한 정권 교체가 더 좋은지 그것만 남아 있습니다. 그 선택만 남아 있습니다. 아까 거기서 저는 이길 예. 자신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현장 기자를 통해서 들은 바로는 안철수 후보 캠프에서는 그런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어떤 그 단일화를 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예를 들면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다든가 하면 뭐 자연스럽게 누구 한 사람으로 연대를 하거나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냐라고 기대를 하는 얘기를 들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물론 아까 홍 후보하고 인터뷰할 때 보니까 홍 후보는 뭐 전혀 그런 생각은 없는 것 같고요. 안 후보께서도 그런 생각은 없으신 거죠, 그러니까?
없습니다. 사람들마다 뭐 다른 생각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저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나온 뉴스인데 광주 경선에서 불법 동원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내용이 조금 좀 구체적으로 나오기도 해서 상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당에서 위법적인 부분이 있다면 단호하게 대처할 겁니다. 예.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것은 당에서 대처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그것도 물론 이제 중요한 문제지만, 선관위에서 이게 고발을 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사법적인 문제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런 것까지도 다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불법적인, 위법적인 부분이 있으면 저도 단호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지금 그 전남도 선관위는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제가 아까 좀 구체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17대, 130명, 그리고 거기에 액수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글쎄요, 이게 사실이라면, 물론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사실이 아니길 바라시겠지만, 사실이라면 그동안에 말씀해오신 새정치하고는 너무 동떨어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그 요즘 같은 때 이런 게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그 얘기들도 주변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좀 구태적인 것이라는 거죠. 조금 더 상황 파악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예, 단호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직 상황 파악을 다 자세히 하진 못하신 것 같아서 더는 질문을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오늘 그 여론조사 결과 저희들이 내놓은 결과를 보니까요, 많이 오르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조금 아까 이제 안지영 기자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대개 이제 60대 이상의 세대에서 많은 지지율을 좀 가져오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 분석으로는 당초에 반기문 전 총장 그리고 안희정 지사 그 지지표가 이제 두 사람이 이제 일선에서 사라지면서 안철수 후보에게 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보수 표심을 더 끌어와야 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안 후보께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저는 제 리더십과 비전으로 평가받겠습니다.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누구를 반대하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닙니다. 예. 저는 제 리더십과 비전이 더 낫다고 생각해서 나온 겁니다. 예. 이제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로 평가받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수 표심을 더 끌어와야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양자 대결이라든가 양강 구도가 더 확실해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그 경우에는 이제 지금은 진보, 보수, 중도 그런 것이 중요한 때가 아닙니다. 예. 지금은 사실은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자고 모든 국민들이 원합니다. 예. 정의의 진보나 보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거기에 진보 보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정의로운 사회 어떻게 만드는가 그리고 이제 제대로 미래를 대비하는 것으로 평가받겠습니다. 예. 근데 대부분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정답이긴 한데요. 실질적으로 정책을 개발한다라든가 그런 경우를 보면 본의 아니게 정책이라는 것은 어차피 이념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념이 빠진 정책은 존재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정책을 하실 때 어차피 이념이 들어가게 된다면 그것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얘기하기 싫다 하더라도 보수 진보 개념으로 나눌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부딪히는 어떤 뭐랄까요 갈등 같은 것이 생기곤 하는 것인데 그런 면에서 보자면 지금 안 후보께서 보수 쪽의 지지를 많이 받고 계시다면 정책도 그쪽으로 많이 내놓으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그 경우에 저는 어느 계층에 호소하지 않습니다. 예. 저는 제가 옳다고 믿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평가받을 따름입니다. 예. 저는 정치하면서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예. 아니 그건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정책을 개발하다 보면 예를 들면 뭐 대북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복지 정책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안 후보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까지 많은 갈등을 유발해온 것이 사실이고 그걸 어느 한순간에 다 접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안 후보의 아까부터 말씀하신 비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무엇이냐 그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이 대선 후보에게 갖는 당연한 의문 아니겠습니까?
저는 제가 믿는 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안보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예. 저는 지금 현재 국방비 강화를 통해서 안보를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저는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사회적인 안전망을 만들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그런 경제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런 정책 방향에 대해서 나름대로 아마 해석하실 겁니다. 이쪽은 진보에 가깝다, 이쪽은 보수에 가깝다. 그렇지만 저는 총체적으로 저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에 대한 제 뚜렷한 소신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해서 맞는 정책들을 마련하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평가받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긴 시간이 아니어서 더 질문드리기는 좀 어렵긴 합니다만 예. 제가 안 후보님과 인터뷰하면서 굳이 진영 논리로 접근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건 진영 논리가 상당 부분 문제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기 때문에 안 후보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동의할 수밖에 없는 대전제이긴 하나 드렸던 질문의 요지는 실제로 정부를 담당하고 정부가 정책을 개발할 때는 피할 수 없이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그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를 여쭤본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칫 지금 뭐 의석이 39석이기 때문에 당선되신다면 좀 약체 정부가 되지 않겠냐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표를 찍는 사람의 입장에선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설득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반대로 여쭙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 150석이 넘는 의석을 가지고 있었는데 전국을 제대로 운영했느냐고 오히려 묻고 싶습니다. 지금은 국민의당이 집권해도 여소야대이고 그리고 만약에 민주당이 집권하더라도 여소야대입니다. 예. 그러면 대통령 본인이 중요한 겁니다. 그 대통령이 얼마나 협치가 가능한 사람인가가 중요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한 계파에 얽매여 있다 보면 그것이 힘들게 됩니다. 예. 그래서 정당끼리의 협력뿐만 아니라 정당 내에서도 다른 편들은 전부 적으로 돌리는 그런 상황으로서는 도저히 협치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런 협치에 대해서는 더 자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그것과 기반해서 한 가지만 질문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뭐 누가 그 정권을 잡든지 간에 개헌 논의가 바로 나올 가능성이 없잖아 있는데 사실 뭐 굉장히 커 보이긴 합니다. 거기엔 찬성을 하십니까? 저는 반드시 다음 정부 개헌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지금까지 모든 대통령들이 불행하게 끝났습니다. 그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제도의 문제입니다. 예. 다음 대통령은 반드시 개헌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현실적으로 뭐 임기 단축의 가능성이 생긴다든가 할 때도 그것도 받아들이십니까? 지금 정해야 될 것이 이 권력 구조를 어떻게 바꾸느냐입니다. 예. 세 가지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예. 하나는 의원 내각제, 그다음에 권한 축소형 대통령제, 아니면 둘을 합친 이원 집정부제가 될 겁니다. 예. 그런데 그중에서 저는 의원 내각제는 아니라고 이미 제 입장을 밝혔고 예. 나머지 둘 중에서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국회 개헌 특위부터 시작해서 함께 논의해야 할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가능성이 나오는 것이고 제가 제시한 가능성도 아주 없으리란 법은 없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건데 일단 그쪽으로는 상정을 안 하시고 계신 것으로 제가 그러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좀 그것은 예. 제도가 마련된 다음에 예. 임기가 논의가 되는 게 순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안철수 후보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유승민 후보가 선거 보조금 50억 원을 받은 뒤 자유한국당과 합당할 거라는 이야기가 있다. 그러면 정치적 사망이다. 제2의 이정희가 된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에게 당으로 돌아오라면서 내놓은 주장입니다. 상대 후보에게 이른바 먹튀 가능성을 제기한 거죠. 팩트체크는 홍 후보의 이 발언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를 점검을 좀 해봤습니다. 결과는 반반이었습니다. 오대영 기자, 우선 보수 진영이라는 쪽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굉장히 좀 생소한데요. 주로 이 먹튀 논란은요. 네.
극소수 정당을 위주로 의혹이 많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네. 그런데 두 당에서 이런 얘기가 오고 간다는 것 자체가 정치 지형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이번 대선에서 각 당이 받는 선거 보조금 현황입니다. 의석수에 비례합니다. 네. 민주당 124억, 자유한국당 119억, 국민의당 86억, 바른정당 63억, 정의당 27억 순입니다. 네, 홍 후보가 말했던 바른정당 보조금은 정확히는 63억 4천만 원인 거군요. 근데 맞습니다. 전부 다 이게 국민이 낸 세금인 거죠? 네, 국고에서 나옵니다. 네. 그래서 후보 등록을 한 다음에 이 돈을 받고 나서 후보직에서 사퇴해버린다. 네. 라는 건 굉장히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도덕적 해일 수 있죠. 그래서 사실이라면 매우 부적절하고 이른바 먹튀 논란으로 번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상 이게 가능하냐? 결과적으로 가능합니다. 네. 선거 보조금은 후보 등록이 끝난 2일 내에 지급이 됩니다. 이번에는 4월 15일에서 16일에 후보 등록하거든요. 그러니까 17일, 18일에 이 보조금이 각 당에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19일부터 사퇴하면 이 돈은 받고 나서 반납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납 규정이 법에 없습니다. 따라서 홍 후보가 내세운 먹튀 의혹, 법적으로만 보면 가능한 겁니다. 네, 그러면 유승민 후보 생각은 어떻습니까? 유승민 후보는요, 그런데 네. 이런 거 절대 없다. 오늘도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네. 들어보시죠. 예산 문제 때문에 아주 저희들을 끝까지 완주 못할 거다 이런 식으로 음해하는 세력이 있는데 그거는 전혀 그거는 정말 음해일 뿐이다. 네, 그러면 법적으로 가능은 하지만 유 의원은 저렇게 절대 아니라고 하니까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그러면 바른정당하고 자유한국당이 각자 이제 보조금을 받은 뒤에 합당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홍준표 후보의 발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네. 보겠습니다. 50억 원을 받은 뒤에 합당할 거라는 이야기가 있다. 그러니까 각자 선거 보조금을 받고요. 그 뒤에 합당하려는 생각이다. 이런 주장인데 네. 이건 불가능합니다. 선거 기간에 합당이 안 됩니다. 정당법에 후보 등록일로부터 선거일 사이에 합당된 때는 그 선거일 이후에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합당을 하려면 15일 이전에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은 후보 등록 뒤에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조금을 받고 합당하는 건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이 선거에 임박해서 합당을 할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합당이 아예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거군요. 네,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정리하면 이겁니다. 첫 번째, 사퇴하고 후보 단일화하는 거 이거 가능은 합니다. 그러나 양당의 합당 이건 선거 보조금 받은 뒤에 불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2012년에 이정희 후보 사퇴는 어떤 경우였습니까? 당시에는 이 후보가 27억여 원의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대선에 3일 앞둔 시점에 사퇴를 했죠. 후보 단일화는 없었습니다. 이를 두고 새누리당은 대선 직후에 먹튀 방지법을 만들겠다 이렇게 나섰죠. 그러나 정작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상임위 소위에서 새누리당 의원들도 미온적이었습니다. 법은 네.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새누리당 출신의 후보들이 지금 먹튀, 합당, 단일화 이런 설전을 펼치는 상황인 거죠. 네, 아이러니한 상황이군요.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예, 네. 오늘 시간이 좀 네. 예, 날씨부터 좀 전해드릴까요? 네, 예. 내일 오후 전국에 비가 오면서 미세먼지가 씻겨가겠습니다. 예, 그건 좋은 소식이네요. 근데 비하인드 뉴스는 오늘 방송을 못 해드리게 됐습니다. 시간이 좀 늦어져서 좀 아깝긴 합니다만은 잘 준비해서 내일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거기까지라고 누군가 툭 한마디 던지면